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의 전호태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의 화장, 보통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삼국시대의 화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 수산리 벽화분에 그려진 귀부인인데요. 그 모습이 처음 발견될 때는 온전하게 거의 다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붉은 곰팡이도 피고 보존상의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굴 일부가 깨끗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만졌는지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포함해서 남북국 시대까지도 그 시대의 화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은 고려시대까지 내려가도 관련 기록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삼국의 그 화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두세 개 남아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전에 보면 이제 평강공주가 온달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울보공주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래서 누추한 온달의 집에 가니까 온달은 없고 어머니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온달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가까이서 이제 그 채취를 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또한 지저분합니다. 귀한 분께서 가까이 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움이 보통과 다르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부드럽기가 솜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취에 대한 이야기, 살결의 부드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구중궁궐에서 곱게 컸으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향기를 풍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기가 솜과 같은 살결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에 동의전 백제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인들은 분대를 하지 않는다. 여인들은 머리를 다 뒤로 늘어뜨리며 출가하게 되면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 위로 올린다.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가르분자를 쓴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을 백분으로 이렇게 살짝 덮는 것을 말합니다. 대라는 것은 눈썹을 그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분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썹을 그리지도 않고 얼굴을 흰 분으로 하얗게 나타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진흥왕조에 보면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기사입니다. 원화와 화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화랑이 시작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원화가 남모와 준정의 질투와 결국은 죽음으로 막을 내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미소녀에서 미소년으로 바꾸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미고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화랑이 있죠. 김유신 같은 인물도 화랑으로 이제 무예를 수련하고 리더십을 훈련받고 이제 화랑 밑에 낭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선, 나라의 국선 화랑, 나라에서 선발하는 최고의 화랑의 지위에 올랐었죠. 자, 이 화랑을 곱게 꾸몄다라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힌트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깨끗하게 모습을 그냥 다듬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곱게 꾸미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분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을 어떤 분들은 옅게 화장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한 걸음 더 나간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분대를 하지 않았다. 즉 분을 바르지도 않고 눈썹을 그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장에 대한 기록은 중국과 일본에는 여러 남아 있고요.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 화장의 역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뭐 실제 화장의 역사가 길기도 하고 다채롭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이집트의 유명한 왕비이자 지배자가 됐었던 네페르티티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를린 동아시아 미술관에 있죠. 저도 가서 여러 차례 봤는데 이제 현대의 그 화가가 네페르티티의 저 모습을 나름대로 복원을 해본 것이 이제 나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화장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눈썹을 그렸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화면에 또 보면 이집트 벽화에 눈을 두드러지게 그리고 실제로 그 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얼굴에 바른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벽화를 기억할 때 항상 기억에 잘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눈 화장입니다. 눈 화장이 굉장히 강하죠. 눈에 대한 특별한 신앙적인 태도도 있었기 때문에 화장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이 눈과 눈썹의 화장입니다. 화면에 또 하나 커다랗게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전후 시기까지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하나 있었죠.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그 왕조의 여왕이었는데 그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초상을 관 위에다가 올려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중에 한 귀부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젊고 고운데 뭐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머리를 깨끗이 다듬고 눈썹을 특별히 강조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눈끝도 살짝 손을 가했습니다. 물론 그 입술도 칠했을 것 같은데 입술은 뚜렷하게 화장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만 봐도 기초 화장, 즉 분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눈, 코, 입기를 손을 봤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구가 있죠. 거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은 덩어리는 기원전 6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흑요석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알려진 최초의 거울이 바로 이 흑요석 거울입니다. 이 흑요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도 날카로워서 무기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터키에서 흑요석으로 만든 거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거울을 보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거울을 본다는 게 뭘까요? 화면의 또 다른 쪽에서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나르시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게서 뭔가를 발견하려는, 즉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지가 저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울이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둘러싼 문학적인 작품이나 전설, 설화, 신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거울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화장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또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거울이 없다면 화장을 한다는 증거로는 딴 것에서는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의 거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동경입니다. 우리가 주로 거울을 구경할 때 거울 뒷면에 상스러운 무늬에 관심을 보여서 실제 그 거울의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심을 잘 갖지 않는데요. 거울의 구체적인 용도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보는 겁니다. 화면에 탁본으로 나와 있는 장면에 보면 거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만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그 유명한 위진 시기의 이제 그림인데 낙신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거울을 이제 거울대에 딱 꽂아서 고정시켜 놓고
그 아래는 화장 도구들을 칠기에 담아서 펼쳐놓고요. 시녀 한 사람이 귀부인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될 것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 모양 어떻게 만지는가, 이것도 화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모습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명백히 당시에 화장한 관습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남녀 모두 화장을 했다는 증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그 칠기 그릇에 화장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칠기 그릇이 이제 9개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각각의 칠기 그릇에 뭐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분, 그죠? 백분. 주로 이제 쌀가루나 거기에 이제 아연과 납을 갈아서 약간 섞는 그런 종류들인데, 하여튼 우선 확실하게 있는 것은 분이고, 또 하나는 연지입니다. 연지. 입술이나 볼, 그리고 이마에 붉게 칠하는 그런 도구죠. 그런 것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작은 화장용 그릇이 9개나 있는데, 저게 한 대의 유물입니다. 한나라 때에 이미 전문적인 화장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서 낙신도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서, 특히 물론 귀부인들이죠. 일반 백성은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거울과 화장품 그릇이, 그리고 거울대가 함께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구려의 사례를 보도록 하죠. 화면에 크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은 안악 3호분, 그 귀부인입니다. 357년에 이 작품이 그려졌고요. 이 귀부인 옆에 역시 귀부인과 유사한 매우 비슷한 얼굴을 한 인물이 시녀 3사람 중에서 그 중에 윗자리에 있는 시녀입니다. 머리 모양을 보면 매우 공들여서 머리를 다듬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머리 주변으로 여러 가지 장식, 비녀 외에 작은 장식 꼬지들을 꽂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런 것은 보요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약간씩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요. 보는 것처럼 이제 그냥 꽂아서 머리 주변이 화려한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보면 눈썹을 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입술을 그렸는데 위쪽은 검고 아래쪽은 붉습니다. 시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공이 자기 상상력으로 그냥 저렇게 그렸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57년 이전의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중국 쪽의 기록을 보면 눈썹의 그 디자인이, 즉 눈썹을 그리는 방식이 약간씩 바뀌고요. 눈썹을 그리는 먹도 종류가 검은 것과 푸른 것이 번갈아 가면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연지도, 여러분은 입술연지를 거의 붉은색으로만 기억하겠지만 오늘날에는 입술연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시대에도 입술연지 종류는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흑색깔의 연지가 있었어요. 357년의 이 그림의 경우도 연지를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서로 다른 것을 칠했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초나라 구론의 초사라는 유명한 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니까 구론이 그 장강을 오르내리면서 비분강개하면서 초사라는 긴 식구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화장에 관한 것이 있어요. 백분 바른 얼굴, 검게 그린 눈썹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윤기가 흐르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 단계, 춘추전국 시대에 이미 기본적으로는 얼굴에 백분을 바르고 그래 검게 눈썹을 긋는 기초적인 화장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무제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장택이라는 그 화장의 역사를 기록한
당나라 때의 기록을 보면 주나라 때 이래 이제 화장의 역사를 머릿결,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눈썹, 입술 뭐 이렇게 쭉 정리한 게 있어요. 한무제는 궁인들로 하여금 푸른 눈썹을 하게 했는데, 청대죠. 푸른 눈썹을 하게 했는데 한 획을 심히 길게 그으니 사람들이 선아장이라 했다. 선은 신선선적, 아자는 누에 아자인데 선계의 누에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그 화면의 두 인물의 눈썹 형태는 길게 쭉 그어나간 눈썹입니다. 물론 푸른색은 아니고요. 검은 것을 썼는데 이것도 당대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가 357년 정도면 위진 16국 시대인데 위진 때까지 유행한 어떤 화장법의 하나가 안악 3호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의 유명한 시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00년대의 인물인데 저기 한무제 때부터는 한참 뒤죠. 한무제는 전한의 황제니까. 그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화장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시세장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 중에 이제 화장에 대한 핵심 부분을 보면 요즘 유행한 화장이라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썼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직접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검은 연지 입술 위에 칠하고, 여기에 검은 연지가 나옵니다. 이 당나라 때 기록이지만 이 벽화는 357년 거니까 검은 연지를 입술 위에 칠하는 관습은 위진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구려 벽화가 중국 기록에 없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검은 연지 입술 위에 칠하고 두 눈썹은 팔자로 끝을 내려 그렸네. 자, 여기서 눈썹은 팔자는 아니죠. 근데 팔자 눈썹에 대해서는 한무제 때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무제 때에 시작된 팔자 눈썹 그리기가 당의 백낙천이 시를 지을 때까지도 부분적으로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대에 눈썹을 그리는 방식은 수십 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서 당이 멸망한 후에 양당 진한주라고 해서 5대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의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눈썹을 그리는 방식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 무슨 누에 고치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눈썹의 형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 여기 마저 읽어볼까요? 곱거나 밉거나 희거나 검거나 본래 모습을 잃어 화장을 끝내고 보면 울고 있는 것 같네. 이게 이제 팔자 눈썹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둥글게 쪽진 머리 상투처럼 틀어 올리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당나라 때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듬히 바른 홍 얼굴을 붉게 칠한 것 같구나. 얼굴에 연지를 저모랑 폭 찍는 것이 아니라 볼 전체를 붉게 하는 관습이 당나라 때 크게 유행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의 이 시를 통해서 거꾸로 그 당대에 유행했던 것 외에도 그 이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화장법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고구려 벽화의 내용을 더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우리가 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볼연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357년 안악 3호분 단계에는 고구려의 볼연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역시 크게 있는 것은 안악 3호분의 시녀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그림들도 부엌이나 방앗간 이런 데서 일하는 시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다 둥글게 틀어 올린 아주 고급스러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높은 귀족의 집에 살 경우에는 시녀들도 이런 머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다만 귀부인과 달리 머리 장식은 많이 하지를 못하고 머리 장식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보면 눈썹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요. 입술을 작게 빨갛게만 표현해서
앞 화면에 우리가 봤던 윗입술을 검게 칠한 것하고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허연데 백분을 진하게 발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저 시녀들은 얼굴이 허옇지가 않아요. 저도 평양에 가서 2차례나 안악사무부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벽화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요. 전국시대 초나라의 송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론하고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고 한 20,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송옥이 구론보다 조금 한 세대 정도 늦은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등도자호색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당시 시부 중에서 이제 이 초나라 때 유행한 것이 부계통의 시들이 많은데, 이제 등도자호색부도 내용은 길어요. 그 중에 일부에 이런 게 있어요. 얼굴에 백분을 바르면 너무 하얗게 되고 입술에 연지를 바르면 또 너무 빨개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화장을 했을 때 과도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슬쩍 넌지시 짚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을 과도하게 하는 사례는 유럽에서도 많이 보여서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나 이런 경우는 화장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서 얼굴이 가면 쓴 것처럼 보인다라는 기록이 이제 그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화면도 보면 얼굴을 과도하게 백분으로 칠해서 허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볼연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연지는 357년 단계에는 보이지가 않다가 바로 이때 4세기 말, 300년대 말 내지는 400년대 초반에 보면 보입니다. 이 동암리 벽화분이라는 벽화가 이제 벽과 천장에 다 떨어져서 흙더미 속에 있다가 쪼가리들을 몇 개 찾아내서 북한에서 재발굴을 통해서 찾아냈는데, 거기에 있는 인물들 중에 보면 볼연지를 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지를 뭘로 만들었을까? 당시에 연지를 만드는 방법은 한나라 이전에는 단사나 주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나라 유희의 성명이라는 책에 보면 입술연지는 단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으로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적벽대전의 바로 그 적벽인데, 단은 도장밥, 즉 도장을 찍는 인주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이 단사나 주사로 만든 입술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들어와서 위진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잇꽃, 홍화라 그러죠. 홍화꽃으로 만드는 연지가 있었습니다. 연지에 대해서 진나라 최표의 고금주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연지 이파리는 엉겅퀴 꽃이나 민들레와 모양이 비슷하다. 서역이 원산지다. 지금 이제 이 서역은 중앙아시아를 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도 포함됩니다. 서역이 원산지다. 서역 토착민은 그 잎으로 염료를 만들었는데 연지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홍람이라고 부른다. 가루를 물에 개어 색을 입히고 물든 가루를 얼굴에 바른다. 이를 연지분이라고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홍화꽃은 이 주로 쓰이는 것은 염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홍색으로 물들일 때 재료로 써요. 물론 상당히 많은 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특용 작물이 되어서 이 특용 작물만 별도로 재배를 하는 것이 6세기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북위에 지방태수로 있던 한 사람이 이 제민요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연지의 원료가 된 홍화를 재배하는 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다 시험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 홍화로 만든 연지는 고가여서 아마도 위진 시대 이후에도 저렴하게 만든 단사, 주사 입술 연지가 있었고, 비싸게 만든 홍화, 즉 잇꽃으로 만든 연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가 혼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박물지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잇꽃을 곱게 빻아 황색즙은 여과시키고
이제 이 색깔이 순수한 홍색을 내려면 황색의 빛이 있는 것은 걸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손바닥 크기로 이제 순수한 붉은색 염료만을 가지고 손바닥 크기로 둥글게 뭉쳐서 이것을 촉촉한 풀 위에 두고 응달해서, 음지죠. 응달해서 하루 정도 말린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을 쓸 때는 물에 풀어서 붉은 즙을 낸다. 조금씩 뜯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명한 100년 넘은 고약이 있는데 그런 고약도 손가락 마디 크기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종기가 생기면 그 고약의 손가락 마디 크기의 것을 손톱만큼씩 뜯어가지고 살짝 녹여서 이제 붙여서 종기를 없애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잇꽃 연지 같은 경우도 고가니까 손가락 마디만큼씩 뜯어가지고 팔았겠죠. 처음에 원래 만들 때는 손바닥 크기로 둥글게 뭉쳤겠지만 그거는 금값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 동암리 벽화분에 있는 이 화면을 보면 연지를 이제 입술뿐만 아니라 볼에도 바르는 그런 관례가 고구려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 연지에서 볼 연지로 확장되는데 이 볼 연지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5세기 말에 쌍용청 벽화를 보면 5세기 말이면 장수왕 말년입니다. 고구려의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고요. 그 전성기를 꾸려갔던 왕은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제2기간이 79년이고요. 역사상 가장 길어요. 제2기간이 길다고 알려진 임금님들이 몇 분 있는데 조선시대 영조 임금님도 제2기간이 길어요. 50년 넘으면 벌써 긴 거죠. 보통 제2기간이 보통 20년 정도고 광개토 대항도 20년 정도니까. 근데 이 장수왕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장수왕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491년에 돌아가셨을 때 북위에서는 이 고구려 장수왕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애도식을 따로 했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는데 이때가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말년경에 만들어진 벽화라는 것은 고구려 전성기에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시대에 이제 화장 문화는 대단히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 자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고가의 화장품은 평범한 사람은 살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중용 화장품이 있고 고가의 화장품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제 화장품은 당연히 등급이 있었을 텐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화장을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백제에 왔던 수나라 사신이 여기 여인들은 분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최고 상급 귀족의 여인네들을 봤으면 분대를 한다라고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고구려의 사례를 봤을 때. 근데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화장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겠죠. 자, 북위의 가사협이 쓴 제민요술,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제민요술에 보면 포대를 이용해 연한 순홍색 즙을 짜내 주발에 담아둔다. 그리고 중간에 길게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멧대추 크기만한 흰 찹쌀가루를, 흰 쌀가루가 이럴 때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를 잇꽃즙에 넣는다. 여기서 멧대추라는 거는 아주 큰 대추를 말합니다. 이 멧이라는 게 산을 뜻하거든요. 그 안동이나 의성 이런 상주 이 지역으로 가면 이제 대추 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 큰 대추들이 있어요. 이제 잇꽃즙에 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한참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하고 이것이 고들고들하게 되면 작은 외시처럼 만들어 그늘에 말린다. 앞에 본 우리가 기록에서는 손바닥 크기로 만든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건 과장이고요. 여기 외시, 그 오이시 정도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상품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한나라 때 장건이 처음에 서역에 다녀오면서 마늘, 석류나무, 포도, 토끼풀, 향초, 잇꽃을 가지고 한나라로 돌아왔다. 잇꽃으로 연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진나라의 장화라는 사람이 박물지에 썼습니다. 이 박물지는 뭐 신선이 되는 단약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뭐 내용이 전체가 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진나라 때에는 이 잇꽃이라는 것이 한나라 때 들어왔다라고 수백 년 전 사실을 기록하는데 530년대의 북위 때 가사협의 제민요술에서는 이 잇꽃을 토종식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민요술을 보면요. 그건 뭐예요? 500~600년 사이에 투경 작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은 거죠. 이 생산량이 극도로 늘은 것이 제가 보기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 귀부인들은 이 홍을 볼 전체에 바르거든요. 그거는 뭐 천금 주고 사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잇꽃으로 만든 혹은 주사나 단사로 만든 홍을 쓰기 전하고 쓴 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357년 단계에는 홍을 안 썼다가 400년대의 중반 정도 장수왕 통치기죠. 수선이 벽화본에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빨갛게 볼에다 탁 찍었는데 다른 시녀들의 얼굴을 보면 이마에도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쓴 이 홍은 단사나 주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잇꽃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염색이 발달해서 붉은색 옷도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붉은색으로 염색할 때는 대개 잇꽃 즙을 쓰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는 고구려에서도 잇꽃으로 만든 연지를 본격적으로 쓴 게 아닌가. 450년대 정도 가면. 왜냐하면 이때 고구려의 위상이 동아시아 4강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의 남북조, 유목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패권을 행사했던 고구려, 이렇게 네 나라가 동아시아의 4대 강국으로 등장하는데, 뭐 이런 시기에 평양이라는 데가 어느 정도 번성했겠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할 수가 있죠. 잠시 이제 그 여인의 얼굴들에서 우리가 당대에 유행하는 얼굴형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57년 단계에 그린 그 그림의 여인은 얼굴에 살이 쪄 있어요. 뭐 양귀비도 양쪽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포동포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한당 사이에 많이 유행했던 얼굴형은 지금 357년 안악 3호분 단계에 보이는 저런 얼굴이 많지만, 근데 내내 똑같은 얼굴형이 유행했던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낙신인데, 이 조식의 낙신부에 보면 그 등장하는 여인이 계란형의 아주 깔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날씬한 체형이고요. 그래서 위진 시대에 유행했던, 위진 시대에 선호됐던 체형은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357년 안악 3호분 단계에 그려졌던 선호됐던 그 얼굴형이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선호됐던 얼굴형은 아니다. 즉 중국 한나라식의 얼굴형이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450년대 장수왕 전성기에 가면 낙신부도와 유사한 수선이 벽화분의 귀부인 얼굴이 등장을 하고, 357년 단계에 보였던 그런 얼굴이 아주 살이 쪄 있는 그런 얼굴형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속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 여인의 얼굴이 등장하는데, 고구려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호하는 체형 내지는 얼굴 형상이 이때 등장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조식의 낙신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거나
백분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뭉게구름처럼 높이 쪽진 머리에 가늘고 긴 아름다운 눈썹을 그렸네. 눈썹이 보이죠. 낙신의 눈썹이 보이는데 가늘고 깁니다. 붉은 입술은 밖으로 빛나고 새하얀 치아는 입안에 선명하구나. 4세기 단계의 그리고 그 이전 3세기 후반 이런 시기에 삼국 후반하고 위진 시기 중국에서는 아직은 여전히 홍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개지가 그린 그림인데 고개지 이 그림을 봐도 동진시대의 이 그림을 봐도 홍이 쓰이는 거는 조금 시기가 내려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중국 쪽의 기록을 보여드리는 것은 고구려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 쪽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를 설명할 수 있느냐? 간접적인 설명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장수왕 시기의 기록을 보면 장수왕 때 중요한 사건들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중요한 사건 중에 3분의 2가 중국으로 사신을 보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신이 중국을 오가면서 주로 북위와 남송, 남조의 송나라를 오갔는데 오가면서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참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고구려가 남긴 기록은 극히 소략해요. 전쟁으로 멸망한 데 더해서 신집 5권을 비롯해서 많은 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고구려가 직접 남긴 기록은 강개토 대항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그 중기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도 고구려나 백제 기록이 소략하니까 특히 고구려 기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록을 가져옵니다. 중국의 기록이라는 게 딴 게 없죠. 측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사신이 언제 왔는가라는 거니까 그 사신이 온 것이 그 장수왕 때는 거의 1, 2년에 한 번씩 계속 옵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사신이 오는 것은 조선시대 말까지 똑같지만 무역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공무역과 사무역, 인물 교류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그 조공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면 회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조공 받은 것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조공하는 나라에서 10가지를 보내면 회사하는 나라에서 20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조공 너무 자주 오지 마라 이런 기록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와요. 명나라로 자꾸 사신이 가니까. 아마 고구려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였지만 역시 이제 형식은 조공과 책봉과 회사라는 방식을 쓰는데 대개는 이제 전략물자는 제한적으로 오가지만 당대 유행하는 물품, 특히 사치품 교역은 대단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하대, 통일신라 하대에 보면 진골 귀족들이 자체 공방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한 유기 같은 것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정창원의 보물창고가 정창원인데 그 정창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혹은 1번씩 특별 전시를 하면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신라 물품이에요. 근데 보면 유기, 놋그릇 같은 것이 수십 개가 그대로 그냥 한 번도 사용 안 된 채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사재기를 막 했구나. 이 신라 사람들이 오면 이제 막 사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의 723년 기록에 보면 신라 측의 사신이 당에 가면서 과하마, 우황, 인삼, 그 다음에 미채, 이게 가발이죠. 그 다음에 조하주, 어하주, 조하주, 어하주는 이제 이 고운 비단이고요. 누응령이라는 것은 그 매방울입니다. 매사냥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뼈피, 금은 등을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발이 가고 있는데 당시에 당에서 가발을 쓰는 게 크게 유행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해와 일본의 교역에서 보면 가변의 천황이 중국에 나갔는데 이 발해 사신이 와서 뭐 이것저것 바쳤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단비 가죽 300장을 정중히 보냅니다 라고 나와요. 발해에는 단비길이 있을 정도로 단비가 중요한 생산품인데 이 일본의 무더운 날에 단비 가죽은 그렇게 요긴하지 않지만 겨울은 좀 춥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일본의 유명한 귀족 한 사람이 단비 가죽을 열 몇 장을 껴입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궁중의 조회 때 과시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기록에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껴입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869년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경문왕대에 중국으로 가는데 앞에 봤던 매와 관련된 것들은 수십 종이 가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보면 비단이라든가 우황, 인삼들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기본적으로 사치품 종류가 가고 그것들은 주로 궁중과 대귀족 사이에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의 3대 실록이라는데 872년의 기록에 봐도 발해객이 제하 물건을 교환하게 해서 둘째 줄에 보면 여러 시전의 사람들과 발해객들이 사사로이 서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사신의 교환이 가진 무역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마 홍이나 그 눈썹목, 눈썹에 쓰이는 먹을 말하죠. 눈썹목 같은 것도 사사로이 아마 교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눈썹을 그릴 때 눈썹을 깎아내요. 그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썹을 깎아내고 검은 먹으로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눈썹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썹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이 귀부인을 여러분 다시 보면 눈썹 화장을 했다는 느낌을 받죠. 이거는 화가가 이렇게 일부러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모습을 기반으로 그렸다고 봐야 되는데 눈썹을 깎아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남조 양의 그 소명태자 소통이라는 사람이 쓴 미인신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남조에서는 뭐 시를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소양에서 중요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으로 난 창에서 뭐 앞부분 다 생략하고 뒷부분 다 생략하고요.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북으로 난 창에서 아침 거울을 대하니 비단 장막이 비끼는 듯 다시 나를 휘어감네. 수줍어서 선뜻 나가지 못하고 아직 화장이 끝나지 않았다고만 하네. 깎아낸 눈썹 따라 눈썹 굵게 그려놓고 여러분 눈썹 굵게 그려놓고 여기 이 여인도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연지 바른 붉은 볼이 그제야 피어난다. 이렇게 화장한 얼굴로 무 사람들 앞에 나서니 과연 모두가 아름답다며 칭찬해 주네. 남조 양 때 이제 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남조 양 때는 뭐 남녀가 다 화장에 몰두하던 시기입니다. 중국의 그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 화려함을 보여줬던 시기가 양대고요. 양대, 양무제 때 시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